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상징이며 벤처 신화의 한 축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서 예금 보장 한도를 넘는 예금도 보장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준은 3월 FOMC를 앞두고 있죠. 고용과 물가 지표까지 보고 내릴 3월 연준의 스텝은 어떤 보폭일지 집중 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여파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마켓 전략실 수석연구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지난 주말부터 정말 긴급하게 뉴스가 타전됐죠. 갑작스럽게 파산, 그리고 바로 예금 보장 한도 넘는 예금까지 보장.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시장, 미국의 어떤 선 반영이 되고 있을 텐데. 석병훈 교수님,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짧은 기간에 비교적 굉장히 큰 지방은행인데 어떻게 이렇게 파산하게 된 겁니까? 예, 이런 그 파산 소위 말하는 뱅크런 때문인데요. 예. 이제 고객들이 은행이 망해서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할 거로 예상이 돼서 서로 예금을 인출하게 은행으로 달려가는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나온 현상으로 보입니다. 뭐 자세한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IT 기업들, 뭐 스타트업, 신생기업이죠. 스타트업 기업들 대상으로 거래를 주로 해왔던 은행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IT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에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현재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미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투자 자금을 대출을 이용해서 조달하기에는 너무나 이자 비용이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이 예금으로 쌓아놨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으로 쌓아놨던 돈을 인출을 해서 투자 자금으로도 사용을 하고 뭐 운전 자금으로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금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어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는 향후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했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현금이 필요했는데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산의 대다수를 55%를 갖다가 뭐 국채라든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backed asset security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유를. 안전 자산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당장 예금을 돌려줘야 될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 하락을 하락을 한 국채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일 밤에 주주들에게 이제 서한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자산 국채 매각으로 인해서 뭐 약 15억 달러 이상의 18억 달러의 손실을 받고 그렇지만 이 손실을 메꿀 목적으로 22억 5천만 달러의 신주를 발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다가 3월 8일에 주주들에게 이메일 서한으로 발송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주들이 이걸 알고 이러다가는 내 예금을 인출을 못하게 되겠구나 해서 곧바로 그냥 예금 인출로 하러 러쉬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급기야는 파산을 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채권을 팔면 손실이 된다. 그래서 자금을 좀 모집하겠다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뱅크런이 일어난 건데 보통 뱅크런이 일어나면 고객들이 저 예금 찾으러 갈까 말까 생각도 좀 해보고 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파산이 되는 거 보니까 뭐 모바일로 다 예금을 막 찾으려고 달리던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순간적으로 좀 그런 소식을 접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VB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만 달러 이상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SVB 사태 해결을 위해서 찾을 수 없는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예금액의 50%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사태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SVB 같은 경우에는 1,500억 달러 정도 이상 되는 금액들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주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스타트업, 벤처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지난해부터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금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앞으로는 좀 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여지가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의 예금 보장 한도 조치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예금 보장 한도 1인당 25만 달러잖아요. 그거 넘는 것까지도 다 보장해주기로 일단 공식 발표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법적으로 그거 가능해요? 사실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 은행 산업 아니면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과거와 다르게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방안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결국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예금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찾을 수 있게 좀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말 동안에 SVB를 인수할 당사자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13일 이후부터 이제 파산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갈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모든 자산 매각을 통해서 기존에 예금했던 고객들에게 80에서 90% 정도는 그 자금들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과거와 좀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는 부분들. 과거 리만 사태 때랑 비교를 해봐도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이 나올 때가 사실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을 찾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의외로 이번 주 금융시장 불안이 좀 안정을 되찾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지금 대처를 한다면 파산이라는 게 은행 파산이 자산 규모로는 예금은행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니까 꽤 큰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시장 전체의 지금 충격은 어느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이 충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이 파산이 뉴스가 발표된 다음부터는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주말 동안에 장이 없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뭐 미국에서는 아직 향후 주가가 개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인 분석은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가 과거 리만 브로더스 사태처럼 뭔가 금융산업 전반에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그다음에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들과 주로 거래를 하는 소위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던 그 특화된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들의 특성상 그리고 이 특화된 은행의 업종의 특성상 이번에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지만요. 다른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소매금융, 도매금융뿐만 아니라 소매금융으로도 고객을 확보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과거 리만 사태처럼 확산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기 같은 경우도 무슨 파생 상품, 지난번에는 뭐 MBS라고 해서 이제 모기지 백드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에 잘못 투자를 해서 손실이 커졌었는데 이번에는 뭐 파생 상품 투자 손실이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사태 2008년 뭐 자산 규모가 6천억 달러가 넘었는데 비교해 보자면 하나는 부동산 부실에 투자해서 정말 회사가 부실해진 거고 여기는 안전한 국채가 투자를 해서 당장 현금화를 못해서 좀 걱정되는 성격은 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 뭐 은행권 아니면 금융산업 전반으로 전이가 확산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SVB의 총 자산 규모가 2,09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미국 은행 산업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JP 모건이 총 자산이 3조 2,01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와 비교를 해보면 규모가 10분의 1 정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칠 파장이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VB는 사실 이 장기 채권에 좀 과도하게 투자했던 오점을 좀 남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개별 은행의 자금 운용 문제로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이가 제한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리먼 사태 당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글로벌 은행권의 우려가 확산됐던 그 바탕에는 이 주체 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신뢰 문제 역시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8일, 9일 SVB 사태가 부각되면서 3월 10일 당일날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당국이 SVB를 어떻게 보면 예금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꺼내들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파산 간제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는 부분들, 또 미국 백악관도 금융당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인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가 되는 부분들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와 달리 금융 시스템 전체로 이런 전염되는 효과는 좀 적을 것이다, 훨씬 다를 것이다, 그런 이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SVB 은행과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래하는 뭐 주로 스타트업들이잖아요. 벤처 이런 데들도 큰 무리 없이 견딜 수 있을까요? 뭐 월급을 못 줄 것 같아서 걱정한다고 했는데 예금 보장을 다 해준다면 괜찮게 되나요? 예, 지금 원래는 사실 그 SVB랑 거래를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도산 우려가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넣어놓은 예금의 규모도 엄청 커서요. 25만 달러의 예금자 보호의 보험에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무려 뭐 90% 이상 전체 예금의 90%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 동결될 경우에는 이것이 은행이 청산된 다음에 만약에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되면 청산된 다음에나 남는 예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자금이 묶이게 되면 IT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요. IT 기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파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려를 인식을 하고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재빠르게 먼저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장을 해주겠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것 이외의 예금에 대해서도 전액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50%에 달하는 금액은 뭐 미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당장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은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해가지고 뭐 비슷한 유형의 주로 IT 기업이랑 스타트업 기업이랑 거래하는 다른 은행으로도 또 뱅크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은행들 주가는 그날 이 파산 당일날은 큰 폭으로 좀 떨어진 거죠, 그때? 네, 그 SVB 모에타로 갈 수 있는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9일날 161.8% 하락하고요. 또 10일날 마이너스 66.6% 하락을 했죠. 이틀간 거의 폭락을 한 상황이지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9일날 마이너스 7.5%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10일 같은 경우에는 3.3% 또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SVB 사태 자체가 단기간에 좀 이탈락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을 좀 주가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열려도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주식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부터 이제 미국의 선물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에서. 네, 물론 이제 그 폭을 좀 줄여나가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주말 동안에 앨런 재무장관이 SVB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책들을 좀 꺼내든 게 좀 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돌발 변수가 될 텐데 아주 큰 심각한 이 어떤 정책 변수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작용할까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당장은 큰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왜냐하면 연준의 정책 목표는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를 중앙은행 법에 명시를 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여론에 의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라, 저것도 고려해라 막 이런 식으로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가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인 뭐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뭐 SVB 파산 사태로 인해서 예를 들면 금융주가 폭락을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가계에서 소비 지출을 줄이는
그럼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게 물가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게 확인이 되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게 될 경우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데이터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미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완전 고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번에 고용 지수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요. 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을 시사했을 정도로 매파적인 기조로 전환을 했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네. 현재 이 사실만 가지고는 빅스텝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전에만 해도 1월 고용 지표를 가지고 네네. 뭐 곧 이제 빅스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태가 터지니까 뭔가 정책 변화가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석병현 교수님 주장. 우리 문남중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예, 사실 이제 SVB 사태 이후로 바로 3월 FMC에서 25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93.7%로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90% 이상까지? 예, 사실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이 SVB 사태가 3월 이후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지 않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줄 거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고요. 예. 사실 뭐 사태 전후로 발표되는 경제지표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발표된 2월 고용 동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결과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2월 고용 지표에서 나온 시간당 평균 임금 몇 원이었습니까? 시간당 평균 전년 동월 대비 4.6 정도가 나왔는데 4.6? 예상치가 4.8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낮게 나온 거죠. 일단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만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고용시장 결과가 연준의 매파적 통화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임금 오름폭이 줄어든다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3월 FMC를 앞두고 25pp 금리 인상 확률을 높이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일 날 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전월보다는 오름폭을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 경제지표 결과를 유출을 한다고 하면 결국 임금 오름폭이 둔화되고 물가 오름폭도 둔화되는 이 두 가지 조합이라고 하면 사실 50bp 인상보다는 25bp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좀 보완하는데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으로 귀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미칠 영향을 우선 조금 배제하고 사실 2월 고용 동향 지난 주말에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였는데 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워낙 크니까 좀 가려졌잖아요.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게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에 관한 좀 분명한 신호를 좀 줬다고 봐야 됩니까? 2월 고용 지표만 좀 뜯어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혼재된 지표가 뭐 발표가 되다 보니까요. 시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뭐 빅스텝을 단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낙관적인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뭐 3.4%에서 3.6%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좀 열기가 식는 게 아니냐, 뭐 이걸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미 연준에서 완전 고용의 기준으로 삼는 실업률은 장기 평균 실업률이 4%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3.6%의 실업률도 4% 실업률보다 낮기 때문에요. 미 연준에서는 완전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는 일단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보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4.6%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시장의 예측보다는 소폭 낮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월에는 4.4% 상승한 것보다는 오히려 커졌거든요. 커졌고 이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 연준에서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에서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잡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잡히려면 결국은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노동 집약적이라서 임금 상승률이 꺾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대의 물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용 가능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요. 2% 물가 안정 목표 더하기 미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 그게 1.5%였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3.5% 근처까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2%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고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수차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4.6%라는 것은 3.5%랑은 오히려 그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 지표만 놓고 봐서는 여전히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평균 임금 상승률 4.6%는 여전히 2%대 어떤 물가 안정 목표로 가기에는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 20일, 22일 FOMC가 열리는데 그러면 자 그런 좀 혼재된 신호, 과연 빅스텝을 할 것인가,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인가, 혼재된 신호성에서 나타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로 본다면 아까 확률은 0.25%포인트가 뭐 90% 이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0.5%포인트는 혹시 뭐 제로 된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 확률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결국 SV 사태가 그만큼 향후 금융시장 불황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염두에 두고 아마 통화정책을 좀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다 봅니다. 그러면 바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어떤 것들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중요한 지표들은. 사실 3월 FOMC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라고 하면 지금 거듭돼서 언급되고는 있지만 고용과 물가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고용은 사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미국 시장의 견고한 노동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올해 관건을 두고 봐야 되는 그 요점은 이 물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전월과 비교를 해서도 예상치 0.3을 하회하는 0.2 증가로 좀 결과로 귀결된 거 보면 결국 고용지표 결과도 임금 상승세 둔화에 따른 물가 오름폭 둔화에 따른 3월 FOMC에서 좀 완화적인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기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 지표가 사실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사실 시장을 좀 환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결국 이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이 주도를 했다고 하면 지난해 3분기, 4분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주거비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가 빠르게 좀 하락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마지막 사이클로서 보통 정책 금리가 중단되고 나서 주거비와의 스프레드가 0.8에서 2.05%포인트 정도로 좁혀지게 되면 평균적으로 9개월 뒤에 주거비가 전년 동월 대비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과거 2006년 그리고 2016년에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이제 6월 달에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내년 1분기가 해당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이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항목의 오름폭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전월보다는 예상치대로 오름폭을 줄이면서 25pp 금리 인상 확률을 더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구원님 만약에 6월에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뭔가 이 부동산 관련, 주거비 관련 물가 좀 안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좀 그런 좀 가능성이 좀 낮은가요?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사실 최근에 연방기금 선물 금리 시장을 통한 금리 인상 확률의 변동값이 너무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는 확률이 나오다가 SVB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12월 달에 다시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긍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가 금융시장을 살펴봤을 때 그동안은 통화긴축과 관련된 이 의견이 연준과 시장 간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있다. 연준의 생각과 그걸 받는 시장 간에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FC마다 증시의 불안식성을 키우는 내관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다행히도 시장이 연준의 생각에 귀에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서
연준이 제시했던 올해 6월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최종 정책금리 5.5% 제시,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게 사실 지난해 12월 FMC를 통해서 연준이 지금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동안 시장은 이거를 귀 기울이지 않았던 상황이죠. 근데 네. 올해 1분기가 채 지나가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좀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연준과 시장 간에 통화 정책을 두고 이 이견차가 좁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점점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동안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주파수를 파월 의장 정책 신호에 좀 맞춰가고 있다. 뭐 그런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조금은 이제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가 뭐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0.5%포인트를 올리면 시장에 재앙이 온다. 뭐 그런 근거 왜 그런 상당히 아주 엄중한 경고를 했을까요? 뭐 제레미 시걸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예. 노동시장이 미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뜨겁지 않다라는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뭐 예를 들면 4.6%, 지난달에 4.4%였는데요. 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월에 5.4%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4.4보다 개인 소비 지수 물가 지수 상승률 5.4가 더 1%포인트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명목 임금이 화폐 단위로 표시된 임금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속도가 높다는 것은 노동자가 실제로는 임금이 오른 것 같아도 실질 임금, 이 임금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숫자는 줄어들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실제로 노동시장이 되게 미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과열이 됐다고 하면 임금의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빨라야 되는데 어떻게 낮을 수가 있냐. 그래서 임금이 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것을 근거로 연준이 강력하게 긴축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강력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게 이제 제레미 시걸 네. 교수의 논지인데요. 예.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는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선임 부총재로 데이빗 안돌 파터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상당히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저명 경제학자가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같은 경제학자 동료와 최근에 블로그에 올린 것을 보면요. 예. 미국의 노동시장 경색도가 1.9에 달하니까 사실 미국에서 빈 일자리 숫자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의 숫자의 거의 2배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2배. 그렇죠. 빈 일자리가.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럼 기업체에서 서로 노동자들, 구직자를 모셔가려고 좋은 오퍼를 제시해야 돼서 그렇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당연히 물가 상승률보다 빨라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이들이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업, 서비스업 중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근데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돼 보니까 자신의 거기에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비대면 업종으로 이직을 했었는데 지금은 취업자 상황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 업종에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있으니까 네. 취업한 상태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빈 일자리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실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채용이 된 이 노동자들로부터도 지원서가 막 들어오니까 임금을 높게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빈 일자리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보이지만 구직자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취업이 않다. 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직자가 있어서 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 노동시장이 우리가 지표로 보는 것만큼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이빗 안도르 파터라고 해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선임 부총재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연방은행 선임 부총재 정도로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름을 그렇습니다. 좀 따라하기가 그래서 쉽지 저도 이 않네요. 관련 내용을 국내 노동시장에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임금 상승률이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실업률은 낮지만 그래서 칼럼도 쓰고 뭐 이랬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예, 네. 이런 근거는 나름 타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통화정책 시차가 있는데 전미경제학회장인 크리스티나 로모 교수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하락시키는데 1년
1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 3월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네.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과가 당장 안 보인다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그렇죠. 일견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긴축을 계속하다 보면 경제가 질식해서 죽을 수가 있다. 이미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장의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빅스텝 계속 밟지 마라. 뭐 그런 연구 결과들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준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는 금통위가 지금 다음 달 우리도 하잖아요. 네네네.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겠죠.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또 경제 하방 위험에 대한 관리, 또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한국은행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6일 날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하면서 10개월 만에 4%대 물가로 내려왔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물가 오름폭이 둔화되기 때문에 성장 강화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높인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통화 당국이 6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는 행보이기 때문에 결국 내일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금 지출 압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들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저는 지난 2월 금통위가 사실 심표가 아닌 마침표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국제유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2월에 이어서 좀 오름폭을 더 둔화될 결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4월 11일 이제 금통위가 열리기 이전에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4월에 동결 기조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문남중 대신증권 마켓 전략실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